이슈 딥다이브는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짧게 세 가지로 각각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HLB 전고점 회복은 시간 문제. HLB 주가가 지난 3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2만 9천 원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간암 신약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고 횡보를 하다가 뚝 떨어지죠. 바로 FDA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승인 불발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좀 처리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본다면 승인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 보류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서류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도전이 되면서 앞으로 또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5만 원 선까지 깨지기도 했다가 FDA 쇼크 이후에 한 달 만에 7만 원 선을 오늘 회복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전고점 회복까지 가능할까요? 전고점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갭 하락해서 그 내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 그래서 한 10만 원 못 미쳐서까지는 열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일정 보잖아요. 7월 2일 날 일정이 좀 있습니다. 네. HLB의 미국 자회사 이제 엘레바와 중국 파트너사가 예전에 문제였죠. 여기 항서제약이 이제 FDA랑 미국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7월 2일 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FDA 승인 보류가 있었을 때 HLB 측에서는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약효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항서제약 측에 이제 설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화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하한가 2번 간다면 상당히 급락을 해서 갭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HLB가 바이오 포럼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FDA 지난 미팅에서 이제 보안 사항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중대 사항은 없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주주를 달래고 시장을 달래는 그런 코멘트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가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 테마 하시는 분도 그렇죠. 지금 HLB 계열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테라퓨틱스 여러 가지 이제 HLB 리보세라림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반도체 재료, 장비 이런 거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HLB만 붙어 있으면 다 움직이니까 우선은 만약에 보신다면 기술적 반등만 보시고 HLB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그리고 네. 제가 근선 정도의 지금 저항 맞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래서 아직 7월 2일이니까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간밤에 미국에서는 기술주 내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갔고, 지금은 또 이제 비만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인벤티지 랩도 좀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알테오젠 가고, 삼천당 제약 가고, 리가켄바이오까지 가고, 이제 돌고 돌아 유한양행까지 좀 가고, 맨 처음 첫 스타트 끄는 게 HLB였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있는데 기대감이 있고, 이게 금리나 기대 수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리나 결국에는 미국이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이런 쪽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오늘 기술주가, 물론 오늘 지금 반등을 좀 합니다만, 계속해서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저희 주주의 어떤 시장의 신뢰를 좀 잃은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께서는 좀 모르겠으면 또 제 얘기 듣고 또 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어떤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트레이딩적인 영역으로 보면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제약바이오 보시면은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2일에 FDA와 이 미팅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FDA와 함께한 자리에서 앞으로 또 보완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는 부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추세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HLB
손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네, 전문가님께서 역시 일정이 달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된 뉴스를 보면은 실적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HLB가. 그 다음에 저는 보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크게 권해드리는 장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즐기거나 이렇게 일정 체크를 잘 하시거나 손절이 가능하신 분께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중장기적으로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덜하거든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준 위원들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비둘기적인 분보단 매파적인 분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도 미국의 칼날 회장이 연준이 11월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가장 큰 중요도는 약간 엔비디아의 하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떤 섹터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렐리가 워낙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좀 제약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진이나 HLB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면은 노보노디스크, 이제 일렐리 같은 경우도 보통 제약기업 중에서 흑자 기업을 찾기가 힘든데 일렐리 같은 경우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 수익률이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치고는 높지 않은 퍼다 그렇게 보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나 이렐리 관련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한양이나 동아 ST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온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온기는 사실 알테오젠 삼성대왕 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을 검색을 해보면 거의 100개, 200개 나오는데 다 가지 않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젠이 끌어주고 있고 쉬는 사이에 HLB 관련 실적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HLB가 리보세라닙으로 6천억가량, 그 다음에 캄렌리주맙으로 1.6천원가량이 중국에서 매출 달성했다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게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HLB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액이 429억인데 요 작년에 발생했던 중국 매출이 올해나 내년에 어떻게 쪼개서 들어오는지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우리는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HLB 그룹주들이 참 많은데 뭐 HLB 생명과학이랑 HLB 글로벌까지는 HLB 테라퓨틱스까지 이 기업들은 뭐 CRO, 유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HLB 뭐 파나진 이런 기업들은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요 4개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은 뭐 전방기업부터 후방기업이 더 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약간 정방향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HLB는 매매를 틀려도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 통해서. 근데 다른 종목들은 내가 트레이딩에 실패하면은 그대로 고통을 겪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HLB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증가되고 있고 21선 돌파하고 안착은 거의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일정도 괜찮지만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분할 매수만 하신다고 한다면 뭐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일정에서 분할 매도 한 다음에 또 다음 일정을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갭을 메우는 수준으로,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 일정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정도 전까지는 좀 기대감 왔을 때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매수 눈에 띈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제 보시죠. 반도체, 다음은 조선주. 네, 조선주가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럴까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우리 앵커님하고 금요일 날 우리 또 얘기를 나눴잖아요. 조선 관련해서 제가 세진중공업 얘기 드렸는데 뭐 어제 오늘 급등 나옵니다. 예, 딱 하나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저번에 뭐 얘기 드릴 때 요 조선 기자재 쪽이었는데 조선 3사에 모두 납품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난 프로그램에 제가 수요일 프로에서 요거 추천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이게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
금요일날 이미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선주 제가 얘기하면서 중고성가가 오르는데 중고성가가 아파트 가격에 따지면 전세가다. 전세가가 오르면 또 이제 매매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비유하면서 그 당시 삼성중공업 그때 하나오션 얘기해서 그때도 3월달인가 4월달에 급등 나왔고요. 이번에도 지금 신조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 2008년 9월이 그때 역사상 최고점인데 거기에 근접합니다. 지금 신조선가가 191.58이었는데 지금 이번 6월달 14일 기준 18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도 잘 모르고 있을 때 거의 지금 조선업은 엄청난 지금 호황이죠. 그래서 제가 야드가 꽉 차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환율 다 보시죠. 환율 보시는데 1,400원대 저희 심리적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뭐 장이 나쁘진 않죠.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엔저나 여러 가지 어떤 유럽의 어떤 이슈가 큽니다. 지금 고환율의 이슈는. 그래서 지금 나쁜 고환율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환율 수혜주를 보시는데 고환율 수혜주가 제조업도 있어요. 예, 뭐 식품, 화장품도 있지만 오늘 좀 안 가는데 지금 방산하고 지금 조선도 수출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 가는 겁니다. 고환율 수혜주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있긴 한데 오늘 뭐 현대자동차 IPO 쪽도 좀 가죠. 그래서 고환율 수혜 섹터, 뭐 1,400원대 거의 근접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력난 이슈가 있었는데, 숙련공들이 올해부터 투입이 되고 있고, 후판 가격에 또 이제 철강업체들하고의 어떤 그 협상 이슈도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해결이 되고, 지금 제가 호재 만발이라고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상방 여력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2분기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숫자 좋아지는 기업들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화장품, 이제 식품,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가는 건데 저는 조선 같은 경우에 하반기 기대주로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HD 계열 분명히 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D 계열 좋은데 현대미포로 좋았죠. 근데 저는 조선 기자재 쪽도 코스닥 쪽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수급이 좀 코스피로 몰려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으나 네.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힌트 하나 드리면요.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번에 토론합니다. 토론할 때 어떤 거 주제 나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여러 이제 기사를 보면 낙태법 이런 이슈도 나오니까 그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조선도 있어요. 그 관련해서 STS 중공업이 뜬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저 아침에 봤는데 오늘 뜨거든요. 오늘 갔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아직도 저는 좀 추세가 괜찮네요. 기자재 쪽인데 뭐 조금 근데 좀 재무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계열도 그렇고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좀 안 갔어요. 이런 종목들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러시아도 선박 좀 취소 이슈도 있었죠. 근데 괜찮습니다. 뭐 그런 중장기로 보신다면요.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조선 ETF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산 이슈가 있어요. 잠수정 이런 거 그 수주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추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9,000원에서 뜸을 좀 꽤나 드립니다. 한번 뭐 10,000원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별로 오른 게 없고요. 그리고 올라간 쪽, 또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도 매력적인 쪽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세진중공업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도 되나 싶을 만큼 안정적인 차트 보여줍니다. 손예로 팀장님, 반도체 다음 조선일까요? 뭐 반도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옆에 계신데 제가 감히 반도체 끝났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주 단위나 일 단위로 보면 가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월 단위로 보면은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한테 절대 뒤처지지 않는 섹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빨리 소비하는, 빨리 해소하는 물품들은 정기적으로 수주를 하지만 조선이나 뭐 자동차, 방산 이런 것들은 분기, 반기 단위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관련 실적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우상향 추이, 그 다음에 4월 달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번 5월 달 조선 수주를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조선 수주에 대한 꾸준한 우상향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물론 전체 대수는 중국한테 안 되지만 확실히 가성비 높은 선박은 우리가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또 일주일
안에 나온 뉴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 조선 사이클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그 수준까지의 신조선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대를 팔았을 때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환율도 환율이 높은 것은 우리한테 좀 아쉽지만 수출 업체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이제 1,380 후반대에서 1,3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업들에 대한 수준은 꾸준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순 조선뿐만 아니라 어떤 친환경 엔진을 갖고 있는 새로운 차세대 선박, 그 다음에 방산 엔진 등 방산 엔진을 조선 기업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낙수 효과를 좀 조선이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후티 반군 뉴스가 나오면서 선박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선, 그래서 석유 운반선인데 이 부분도 이제 LNG선이랑 석유 운반선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주에 대한 시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는 조선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두 가지는 업종퍼보다 현재퍼가 조금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분명 실적이 2-3년 뒤까지도 꾸준히 올 건데 약간 선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치명적인 거는 계약 해지나 아니면은 대금 지연 이 정도입니다. 뭐 그들이 뭐 악의를 갖고 대금 지연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조선 수주를 하는 게 좋은 상황에서 수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적적 리스크가 나와서 수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금 지연이나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조선주를 말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보통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단기 변동성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미포가 저번 주랑 저번 주부터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필 오늘 쉽니다. 오늘 쉬는데 그 자금이 시장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개 중에 탑픽을 딱 꼽아봐라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뽑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으로는 HD중공업, 그 다음에 변동성 측면으로는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니까 나의 투자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조선가 지수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 시점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또 충분히 실적 전망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뭐 가격 매력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만일에 좀 계약 취소라든지 이런 악재가 나온다면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유의하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하반기 조선주가 계속 주도주로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 대란 운임 강세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받는 게 또 해상운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됐을 때 잠잠하던 해운주가 지금 좀 깨어나고 있거든요. 더 깨어날 수 있을까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원래 저도 좀 주목을 했어서 어제부터 STX 그린로지스를 좀 봤습니다. 그 이유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제 화물선 두 척에 대해 공격을 했다 이 이슈가 어제 장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봤었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어제 시간외에서 STX 그린로지스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흥하해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도 공략주 후보로 저도 놨었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봤었는데 아무래도 미장도 좀 기술주가 좀 밀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밀려서 오늘 해칭 섹터라고 저희 보지 않습니까? 해운 섹터나 이제 원유 이쪽 한국석유 이런 것들은 거의 장이 안 좋으면 해칭 섹터로 보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강할 거라고 봐서 요거 해운 섹터는 STX 그린로지스를 아무래도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테마적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봤었는데 시간에 오른 거는 요 상하이 컨테이너 우림 지수의 유럽선 쪽이 좀 많이 또 상승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간에서 좀 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패턴 잘 보시면 또 좋아요. 상하이 컨테이너 우림 지수가 금요일 날 저희 장 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맨날 오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차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일 날마다 발표되는 게 계속 오르고 있고 이거를 알고 투자자들이 보통 화요일 수요일 날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주초부터 조금씩 사는 모습,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만약에 이게 좀 좋으면 갭 뜨면 또 이제 또 파는 모습이 계속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부분도 좀 크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해운 운임 상승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분기가 해운업계 성수기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물리난 가속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뭐 화장품 저번에 떨어질 때 중국에서 중국을 먼저 이제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 그 화물선 칸을 다 채워버리니까 운하랑 패싱한다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를 그래서 좀 볼까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장전에 KCTC를 여기 저 방송 들어오기 전 얘기를 할까 좀 했는데 너무 조금 테마주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같은 걸 좀 하는 하역, 항만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만약에 보시다면 STX 그린 로지스인데 근데 너무 좀 테마적으로 움직여요. 급등락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저희 해운운임 오를 때 항공운임도 덩달아 올랐어요. 그래서 항공 화물 쪽 운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고 싶고 인화전공이 아시다습니까? 지금 에어 인천 관련주로 해갖고 아시아나 화물 쪽 인수해가 그게 지금 저는 좀 세력이 좀 탑승해서 계속 좀 세력을 좀 시세를 조정한다고 봐요. 그거를 저희는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공주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2분기 실적 기대 섹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가 오르고 지금 원화가 약세이면 좀 안 좋아요. 또 항공은. 그래서 항공주를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주식적인 마인드로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도 이쪽이 좀 추세적으로는 좀 낮긴 낮아서 볼만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혹시나 그래서 환율이 좀 내려가거나 달러 좀 내려가면 그 원화 가치가 좀 하락이 된다면 항공 쪽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각 운하의 통행 차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매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11주 연속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이런 해운주와 항공주들의 실적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몰릴지도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반기 해운의 성수기라고 하네요. 손여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보통 드라이빙을 걸지 매매 관점을 접근할지 이걸 수급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후장에 눌림목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잘 하신 분들께는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조선이랑 해운은 짝꿍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주성가는 거의 이제 최근에 이제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적 리스크가 나온 거 빼고는 고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근처까지.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BDI를 보더라도 차트가 이제 운임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때 이만큼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특이한 변동성이 생긴 거고 우리가 일반적 운임 지수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조선도 정말 이 정규 분포를 넘어가는 변동성이 나온 걸 제외하고서는 최고가에 왔고,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BDI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박스권을 넘어간 수치를 잘라낸 나머지에서는 고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조정을 거쳐야 되는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티 방군 뉴스가 완화가 안 되니까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 정규 분포를 넘어갔을 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우리가 정방향을 생각했을 때는 정방향으로 가면 빨리 많이 먹는 건데 우리가 이걸 틀렸을 때는 빨리 후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랑 해운도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수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해운은 개인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저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긍정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펜오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조선은 업종 퍼 대비 살짝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이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해운주는 업종포보다 현재포가 낮습니다.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흔들리고 홀딩을 하면은 3개월 뒤에 웃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3개월 투자를 말씀 못 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강하다. 이게 악재로 인한 가격 상승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HMM이나 이렇게 대한해운처럼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는 섹터는 종목은 좀 매매 좀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흥하해운은 탑픽 주시는 거죠. 네, 예. 흥하해운은 지금 바로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눌림목 만들 때,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KSS 해운이거든요. 이게 해운주 중에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친환경 선박 증가 추이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운행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KSS 해운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괜찮고 거래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KSS 해운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꼼꼼한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거인의 시선으로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형일 전문가입니다.